자, 요번 차시는 상속재산 쭉 한번 살펴볼까요? 상속재산과 관련되는 이야기들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명의신탁이나 이런 부분들, 내용들 쭉 해서 한번 살펴보죠. 상속재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얘가 상속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해요. 그리고 안단에 나와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사실은 고려사항은 아닐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57페이지에 상속재산의 범위, 소극재산과 적극재산,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채권은 적극재산이고요. 부채는 소극재산이고. 그래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니까 포괄적 승계예요.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 전속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속은 사람의 적극재산,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적극재산 있고 소극재산 있고 그 옆에 상속되지 않는 재산 나오죠. 그리고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것들, 귀속되기 결정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적극재산들, 그 다음에 일신전속 권리 같은 경우에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게 한 번 정도는 봐두세요. 그리고 법률 또는 계약 등에서 귀속되는 권리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적극재산을 보게 되면 생명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위자료 청구권,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주주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 이런 부분들은 상속이 되는 거. 그 다음에 각종 권리, 무채 재산권이 있죠. 그 다음에 일신전속되는 부분으로 보면 쭉 보면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라든가 한명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이런 부분들은 좀 봐두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조합원의 지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법률과 관련되는 계약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여기서 또 풀어져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속되지 않는 재산, 그러니까 일신전속. 자, 일신전속입니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밑에 일신에 전속된 재산권이란 해당 재산권이 그 성질상 타인에게 귀속될 수 없고 피상속인 개인에게만 귀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부양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양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상속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채무로 따지면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그림 그려주기로 했어. 그럼 내가 그린 그림이어야 되지 내 상속인이 그린 그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재사용 재산. 자, 재사용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재사용 재산과 관련해서는 잠깐만 한번 뒤쪽에 볼까요? 페이지 315페이지. 315페이지 보시면 가번에 금양이면이 묘토 이런 것들 나오죠. 그러니까 재사용 재산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증여와 관련된 상속증여와 관련되는 쪽에서도 고려가 되는 거다. 그 다음 185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185페이지 보시면 그쪽에 보시면 185페이지 비과세 상속재산에 보면 맨 밑에 제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상속이 되는 거 이렇게 관련되는 게 나오니까 요거 보실 땐 185, 315 같이 한꺼번에 연결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다. 나중에 다 공부한 다음에. 자, 재사용 재산이란 분묘에 속하는 일정보 약 3,000평에 해당하는 거죠. 금양임야. 그러니까 그 일정 분묘에 속하는 일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그리고 600평 이내의 묘토. 그러면 이게 금양임야라는 거는 그냥 선산 보시면 돼요. 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묘토는 우리 이게 선산이 있으면 여기 묘가 있잖아요. 이렇게 묘들이 있잖아. 종중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농사져서 다 이걸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묘토라는 부분은 요 앞에 이렇게 텃밭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져서 제 건비다 충당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금양임야와 묘토. 그래서 3,000평 정도의 금양임야, 그 다음에 600평 이내의 묘토, 그 다음 족보와 재구. 이런 것들은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상속을, 재산을 주관하는 자가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되지 않는 재산에 속한다. 그 다음에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은 엄격한 형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등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의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의 조건에는 뭐가 있다? 예, 등기. 그래서 당사자 간의 물권적 합의는 있지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으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밑에 그 동사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그런 동사는 그냥 주면 돼. 점유의 이전. 주면은 끝나는 거예요. 다만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규에 의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랬을 땐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어요. 그거 내가 팔기 전까지는 상속 등기 안 해도 내 거야, 그냥 그거는. 네, 그래서 이건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래도 권리 이전이 돼. 근데 내가 이제 이걸 제3자한테 팔려면 이제 상속 등기 하고서 팔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팔게 되면 중간생략 등기가 돼버리게 되니까, 중간생략 매매가 돼버리니까 이제, 그리고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육아증권 당연히 상속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육아증권들은 재산권을 표장하는 육아증권들은 다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이러한 지시증권은 배서나 교부계약 또는 증서의 교부로서 양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보험은 이거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권리가 아니고 약관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표준약관 보게 되면 거기에 그 보험의 수급자, 그러니까 수익자가 누구다라고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에 의해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은 그런 게 나오죠. 생명보험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다.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경우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보험은 그 옆에 그 옆에 사례 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A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빚이 많이 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치명적인 질병 진단까지 받은 상태다. A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부 재산이라도 좀 상속되길 바란다. 그랬을 때 가입할 수 있는 게 사망보험. 그 다음에 이제 A가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을 했다면 이랬을 경우에 피보험자 사망하면서 보험금이 나올 거잖아요. 보험금. 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냐 아니냐?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 이거는 보험약관에 보면 보험약관에서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 이 사람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지, 그게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이 100억이야. 자산은 아무것도 없어. 보험으로 10억 받았어. 보험금으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랬을 때 채권자 있을 거잖아요. 상속인의 채권자. 예.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있을 거잖아요. 상속 채권자가 있겠죠. 이 채권자들이 이 돈 어차피 이 사람이 낸 돈 갖고 탄 거니까 이 돈 내놔라라고 해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예. 대신에 얘는 뭐가 들어가요? 간주되는 거죠. 세법상에서 보면 그냥 아무런 노력 없이 일단 부가 늘어났잖아요. 부의 무상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무상이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간주 상속재산이다라고 봐서 당연히 상속세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는 거지. 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거기까지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수급권 같은 경우에도
경우 그때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짠한 이 유족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또 비과세 부분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볼까요? 일반적으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전부 피상속인이면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상속재산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간단히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예금 채권은 기본적으로 분할 가능한 채권, 우리가 가분 채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분 채권이어서 공동상속인들은 예금 채권을 협의 분할하여 상속을 받아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은행에 가서 돈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안 주지,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다 와야 주고 뭐 이래요. 그거는 이제 법으로는 그런데 그 은행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당한 권리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다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은행 실무상으로는 법률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우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의 청구서를 받아서 한꺼번에 오면 주든가 서류에 합치하는 면 이제 주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차명예금은 차명계좌의 예금은 명의인이 예금의 소유자를 본다. 그래서 그 예금 주 이름으로 돼 있는 사람 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단 실소유자와 명의자 그리고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하고 실소유자 명의자가 전부 다 이거 이 사람 돈이야라고 얘기했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데 그러긴 쉽지 않죠. 벌 받지 이러면 그렇죠?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벌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만으로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인정받을 수 없다. 채권 상속됩니다. 당연히. 일신전속적인 채권은 상속이 안 되죠. 당연히. 다만 이혼을 했는데 재산분할 청구권도 상속이 되는데 이 재산분할 청구권 중에서 부양적인 요소는 상속이 안 되는 거고요.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돼서 우리가 49페이지 쪽에 다시 한번 좀 가볼까요? 옆쪽으로 49페이지에 보시면 상대 배우자의 주택 임차권 승계 부분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상속이 되죠. 두 번째 줄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상속되는 게 원칙이다. 바로 밑에 줄에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약정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혼 위자료 청구권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당연히 상속되죠.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즉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 판례도 나와 있고 판례는 판례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따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예요. A와 B가 혼인관계에 있어요. 근데 좀 간단하게 A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D예요. 그러면 일단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그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든가 다양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A도 사망하기 직전 극간의 간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치였다 그럼 차에 친 순간 다쳤죠. 다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순간 사이에 분명히 권리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는 사망으로 이전된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이 안에는 그 얘기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도 당연히 상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판례를 한번 보게 되면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 조산했고 그 미숙아가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어. 그랬을 경우 이런 일 당연히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태아에 대한 직접적인 불법 행위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그 아이 자체로도 권한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이는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그 아이가 사망함으로써 그걸 다시 그 부모가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당사자가 권리 행사를 못했어도 당연히 갖고 있는 권리가 승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자료 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자, 그 다음에 채무. 채무와 관련되는 부분은 일단 이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채무는 상속과 관련되는 채무에서는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잘 살아. 그래서 부자야. 한 100억 정도의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한 50억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이야. 같은 형제자매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는 채무가 50억, 그리고 자산이 30억 있어요. 이런 상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제일 좋을까? 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 30억 여기 주고요, 부채 여기다 50억 주는 게 제일 좋지. 어차피 이 사람은 빚지고 어차피 끝나는 사람이니까, 어차피 이빚 해결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상속받으면 대신에 이제 이렇게 상속받은 대신에 이제 먹여 살려주면 되겠지, 그쵸? 이러면 가장 해피한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채무자는 무슨 죄야? 이 채권자는 무슨 죄예요? 그쵸? 이래서 이런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채무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 해서 이제 포함해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 채무나 기타 재산적 의무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전부 상속되나, 채무 이행이 피상속인의 인격이나 특수한 기능과 결합된 것, 일신 전속적인 채무는 또 상속되지 않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상증법에서는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그죠? 예, 상속재산 계산할 때는 자산에서 못 빼요. 예, 부채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채무로서 인정되려면 실제로 부담한 것 같은,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이런 식으로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특수한 재산일 것, 특수한 채무. 여기는 그 내용이 지금 뒤쪽 가서 보니도 안 나와 있네요. 그 뒤에 가서 나오는 거구나. 제가 앞쪽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구나. 자, 어쨌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무 자체는 그냥 법정 상속 지분대로 쪼개 갖는 거예요. 예, 그걸 상속인들끼리 나눠 갖는 게 아니고, 알아서 쪼개는 게 아니고, 자산은 알아서 쪼개는 거, 채무는 상속 지분대로 나누는데, 그러면 이 채무 중에서 상속되는 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채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채무에 해당이 되냐면 이 특수한 경우의 채무인데 보증채무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액수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채무는 보증하거나 연대보증한 경우, 즉 부모님이 누구 보증서 줬어요. 집 사는데 보증서 줬어. 이런 건 그 사람이 못 갚으면 부모님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갚아야 돼. 그 연대보증 채무나 이런 부분들 내가 안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러나 당좌대여리나 어음 할인,
뭐 계속적 공급 뭐 이렇게 계속적 보증. 그래서 그럼 계속적 보증이라는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거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포괄적 근보증. 이런 경우에는 한도나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상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대신에 거기 보시면 보증인의 지위는 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고 상속되지 않는데 다만 보증인 사망 당시에 기왕에 발생한 채무 그거는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대법원은 보증 한도액이 정해진 계속적 보증 계약의 경우 바로 밑에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지위가 승계된다. 그렇지만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밑에 상속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기왕에 발생한 채무만 상속된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보증 채무도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상속 재산에서 세금 계산할 때 차감하고 하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라는 게 계속적 채권 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거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러한 계속적 보증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장래에 발생한 채무까지도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계속적 보증 같은 경우에 상속에 대한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보시 임의해지권이나 특별해지권 뭐 제한하는 거. 그다음 맨 끝에 보시면 보증채무 상속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보증채무의 상속 문제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보증채무는 상속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문항에 부친의 보증채무 변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그 정함이 있는 보증채무, 정함이 없는 거는 기왕에 발생한 것만. 근데 정함이 있는 거는 당연히 보증채무 부담해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기 싫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아니면 상속 포기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의신탁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명의신탁과 관련되는 부분. 자, 명의신탁이라는 거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질적 거래 관계 없이 재산의 이름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는 이 사람 건데 이 사람이 재산 관리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름 빌려서 너 네 이름으로 좀 해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게 이제 통용이 됐었지만 지금 실명거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 되지 지금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내적 관계와 대내적 관계가 있고 대외적 관계가 있는데 대내적 관계, 저 관계는 자기끼리는, 그다음 대외적 관계는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 신탁자가,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당연히 소유자죠. 근데 대외적 관계에서는 모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 적혀 있는 사람이 소유자인 거죠. 그래서 대내적 관계에서는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 동의 없이 맡겨놓은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처분해도 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맡긴 사람이 동의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수탁자가 맡은 사람이 그냥 내가 알아서 처분해. 내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모양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게 실질 명의가 누구냐, 그러면 그걸로 해라라고 하고 실질 명의로 안 했으면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나 둘 이상의 부동산의 구분 소유, 신탁재산, 종중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그거는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부분까지는 위법한 행위를 보지 않겠다. 나머지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눠서 효력 제한. 어쨌든 그 밑에 명의신탁은 무효.
그래서 재산권 보호받기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등기 명의 신탁과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 등기 명의 신탁인데 제3자 간 예, 자 볼게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매도인이 있죠. 매도인이 있고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 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 매수하는 쪽에 보시면 명의 수탁자가 있을 거고 이름 빌려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 명의 신탁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름을 빌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매도자가 이 관계를 아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구나 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간 거지. 알지만. 자, 그래서 등기는 명의 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 알지만 이렇게 준 경우.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발생할 행위는 또 일어나지 않았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도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계약이 성립이 돼 있겠죠. 야, 네 이름으로 할게. 그래, 내 이름으로 해. 이런 계약이 성립이 돼 있었을 거잖아요. 이거 인정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요것도 당연히 권한이 없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아까 못한다 그랬잖아요. 부동산은 원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죠. 왜? 등기가. 근데 원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면 그리고 명의신탁자는 당연히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그렇죠? 형사처벌과 과징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 과징금 쪽이 좀 더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부과받고서 이제 매도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고 나서 내 거야 그리고 달라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죄타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3자 명의신탁, 제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그 다음에 이자간, 이자간. 둘간에는 그냥 요 둘간이에요, 둘간. 그러니까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해서 수탁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수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신탁자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가장매매란 거지, 가장으로. 그러니까 무효죠. 등기도 무효고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한 것도 무효고. 근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받고 명의수탁자에게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가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해줬으니까 그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되찾을 수 있는지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 조금 아까는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 모르는 상황이야. 이 거래를 모르는 거죠. 이 거래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모르고 줬으니까 이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인 줄 알고 줬으니까 이거는 유효한 거지. 오케이. 근데 얘는 당연히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근데 실권리자가 다른 사람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이거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 등기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누구께 된다? 부동산은 명의수탁자가 귀속된다. 여기 귀속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둘 간에 또 이제 싸워봐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횡령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횡령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둘을 내려가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도 있지만 또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바로 밑에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중과세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명의자가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 그래도 오케이. 뭐 위법이 아니다.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인정을 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뭐 횡령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없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법 취지가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하지 말라는 건데 자꾸 하니까 그러면 점점 이제 법에서는 안 들어주는 걸로 자꾸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와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양자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에도 명의자가 부동산에 반환하지 않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하면서 벌금대로 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복잡해지는 이야기가 더 벌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명의로 거래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위반한 얘기는 탈법하겠다는 얘기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금융거래는 반드시 실명거래. 안 그러면 관련자 형사 행정상 처벌받죠. 2014년도 11월 29일 이후에 좀 강해졌어요. 차명거래를 하더라도 이전까지는 차명거래를 하더라도 금융회사 알고 차명거래를 하더라도 이를 알고도 금융거래를 하도록 금융회사 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만 처벌받았다. 그리고 명의자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었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전까지는 차명거래를 하더라도 실제 명의자나 실제 소유자 소유로 이름으로가 아니고 인정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게도 형사처벌 또 세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센 거죠. 가해지도록 하고 차명계좌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지게 된다. 그래서 개정전과 개정으로 살펴보게 되면 처벌 수위나 이런 부분, 그다음 허용 범위, 과태료 부분 꽤 많이 바뀌었죠. 다만 모든 차명거래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선의의 차명거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감독기관에서 이런 경우는 차명거래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게 그 옆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선의의 차명거래. 동창이나 동호회 명의로 친목단체 뭐 이거 회비, 그 다음에 뭐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명의 예금, 증여세 면제 한도까지 하는 예금, 가정명의 예금, 그 다음 1인당 한도 공모주 청약,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한 거. 요렇게 네 가지에 관해서는 감독당국에서 이거까지는 차명으로 안 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선의의 차명거래가 혹시 법률 조항에 나와 있나 막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법률 조항에서 정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보시면 재밌는 거는 거기 보시면 그런 거 있어요. 불법 차명거래에 보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목적 이런 경우에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나와 있는 5가지 불법 차명거래 예제하고 밑에 나온 4가지 선의의 차명거래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로금이나 연금. 자, 위로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있어서 뭐 유족연금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당연히 사실혼 관계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의금이나 제사비용. 조의금이나 제사비용은 아무래도 이제 슬픔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의금의 귀속 주체가 누구냐라고 많이 따지는데 특별히 다른 사항이 없는 한 그냥 공동상속인이 나눠서 갖는 걸로.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그러면 뭐 이분 돌아가셨는데 요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1.5대 1대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협의해서 알아서 갖고 갈 수도 있지만
그쵸? 예, 굳이 따지자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장래 비용은 법정 상속 비용대로 공동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하죠. 장래비는 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장래비 공제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우리가 상속세 쪽에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장래비 같은 경우에도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000만 원 해줄 거냐 500만 원 해줄 거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안시설과 관련해서 500만 원 인정해 줄 거냐.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거기서 밑에 나와 있는 게 다만이라고 나와 있는 가정의뢰 준칙과 같은 가정의뢰에 관한 법률 이 기준을 초과한 장래 비용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사고가 나서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장래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그 가해자한테 그랬을 때 어느 범위까지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이러한 비용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떤 거냐? 위에 보니까 가정의뢰 준칙 법률을 초과하는 지출. 좀 사회 통념상 무리가 되는 지출이다라고 보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직원에 대한 보수, 상복 준비와 자택에 대한 친족에 대한 접대 비용 뭐 이런 부분들이 통상 가정의뢰 준칙에 따른 거를 기준으로 할 때 좀 오버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49제 비용 같은 경우에도 장래비에 넣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 영업상의 지위는요, 이전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지위는 이전이 되는데 개별 법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제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교재 쪽에서는 규정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따져봐야 될 것들도 사실은 존재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조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 한국 국민이, 그러니까 내국인이 사망했어요. 근데 재산이 외국에 소재해요?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상속되죠. 그래서 외국 재산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 바로 밑에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 그러니까 이 사람의 국적이 어디냐. 에 의하기 때문에 한국법에 의해서 상속인이 확정이 되고 재산 분할 절차에 따른다. 다만 사망하신 분이 미국인이면 미국법에 따르는 거죠. 본국법이니까. 그렇죠? 유언으로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유증한 경우 피상속인이 부동산 소재하는 나라의 법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상속분에 대한 정리. 자, 상속분에 대한 정리를 보게 되면 여기는 간단하게 먼저 몇 가지만 좀 살펴보죠. 법정상속. 자, 법정상속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일의 관계혈적, 여기와 동순위가 배우자.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랬을 때 비속이 여러 명이다. 비속이 여러 명. 이게 다 동순위죠? 근데 이렇게 또 비속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비속이에요. 그쵸? 그렇지만 여기가 돌아가신 분에 더 가깝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선순위, 여기가 후순위. 같은 비속이더라도. 그래서 선순위에 우선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순위는 같은 비율로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순위의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다. 그리고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 그리고 혼인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별도 없어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구민법에는 있었거든. 아들은 몇, 맏아들은 몇, 뭐 혼인한 뭐 혼인한 뭐 딸은 뭐 어떻고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싹 없이 그냥 하나다. 똑같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5월 징분하죠? 자, 대습상속. 자, 대습상속이라고 나오는데 그 옆에 보시면 대습상속인은 의인의 상속분은 대습된 자가 받아야 됐던 상속분과 같다. 대습상속인이 복수로 존재하면 균분하게 나눈다.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인인 배우자는 동순위, 대습상속인의 직계 비속에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대습상속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대습. 자, 비상속인의. 자, 비상속인의 직계, 비상속인의 비속이거나 또는 형제 자매가. 자, 비상속인의, 여기 이거 빠졌다. 상속인이 될. 그쵸? 비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어떤 경우? 동시사망 추정을 받거나 또는 상속 결격이 생겼거나 또는 선사망했을 때, 그쵸? 그쵸? 이들의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누가? 비속이나 배우자가 뭐를 한다? 대습한다라는 게 대습상속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동시사망을 추정받거나 상속 결격이 되거나 또는 선사망했을 경우에 이들의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한다. 그렇죠? 이때 대습은 어떻게 된다? 만약에 이분이 사망했다. 근데 여기가 사실 선사망이야. 먼저 사망했어. 그리고 여기 1번 사망하고 여기 2번 두 번째로 사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의 재산은 여기 1.5, 1로 가지 원래. 근데 선사망했으니까 요 재산을 0.6과 0.4, 1.5 대 1로 요걸 그대로 나눠 갖는 거다. 그쵸?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구체적인 상속분 사례가 나오죠. 예, 요거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거는 지금 이런 형태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채무의 상속분. 상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채권 채무는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즉 금전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건 재산적 가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금전 채무와 같이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대로 잘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고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할의 대상이 되게 되면 상속채권자에게 악의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걔는 그냥 지분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여봐. 아무래도 얘가 좀 빚이 많으니까 얘한테 나 몰아주고 어차피 빚덩어리인데 우리가 좀 편하게 살면서 도와주면 되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야 뭐냐면 그럼 채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채권자가 허락하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를 나눌 수 있는 채무가 상속된 경우 당연히 법정 상속 지분대로 짜게진다. 자, 이번 차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차시에는 이제 상속분의 조정과 관련된 내용 수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